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얼마 전에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밝혔죠. 이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발표에 속았다라는 좀 격한 반응도 있는데요. 발표 이후에 여기 아파트 값이 하락을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 수립 기한이 기대보다 늦춰지게 되면서 재건축 기대로 가격이 올랐던 단지들에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주요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114 발표를 보니까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이 결정되고 나서 19일 기준으로 한 주간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0.02%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5개 1기 신도시 주요 지역들이 모두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 다수 통계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이 있었고 또 인수위 당시에는 연내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좀 조기 수립하는 내용들이 있다가 이번에 2024년으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계획이 지연된 거죠. 연기되면서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가 좀 빨리 진행되기 어렵겠다라는 이제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예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라는 좀 센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감이 약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당분간 지속되면서 1기 신도시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을 좀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차라리 다시 선회해서 정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좀 2024년으로 약간 미루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올해 전국 아파트 거래를 또 살펴보면 직전보다 가격을 좀 낮춰서 판매하는 하락 거래가 상승 거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일단 발표하고 있는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락 거래라는 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일 면적의 아파트 매물이 직전에 거래됐던 가격보다 5% 이상 더 내린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을 집계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하락 거래가 최근에 빠르게 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래 시장의 관망세 때문에 거래 자체가 잘 되지 않고 기존 거래 가격보다 상당히 가격을 낮춘 소위 이제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통계 발표를 한 곳은 직방인데 직방 발표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 신고된 사례 중에서 이러한 하락 거래 비중이 4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3분기로 가면서 하락거래 비중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분기 현재는 전국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48%, 서울은 54%까지 빠르게 높아져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러한 통계로 집계가 되는 거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1년 전인 지난해 21년 3분기에는 반대로 상승 거래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 거래보다 4배 이상 많았었던 상황이라서 1년 만에 시장 상황이 완전히 크게 반전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상승 거래가 많이 비중이 줄어서 하락 거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처럼 거래가 좀 되지 않고 매수자들이 소위 초급매물만 이제 거래를 하는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에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 매수세가 좀 위축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하락거래 위주의 매매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도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관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급매물 위주로만 이제 가격 협상에 나서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거래가 좀 부진한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
되면서 하락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양상들이 이제 투매 현상이라던가 매도자들이 가격을 빠르게 이제 낮추는 이런 패닉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 거래 총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집계상으로 봤을 때 매매 물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매도자들 역시 관망하면서 매도를 좀 가격을 많이 낮춰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수를 하거나 전월세로 전환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 그렇게 폭락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는 분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그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하락세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몇 달 사이 아파트 값이 정말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잠실에서는 5억 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이제 투매나 이제 폭락 장세 같은 상황은 매도자들 또한 관망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방금 언급하신 송파라던가 서울의 이제 마포나 강서, 마곡 쪽이라던가 이런 지역에서 이전 거래 가격보다 수억 원 낮춘 거래 사례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신고가 되고 있어서 일단 과거에 조정 구간이 나타났던 이제 금융위기 때라던가 혹은 유럽발 재정위기 때의 조정에 비해서 단기간 낙폭이 좀 너무 크고 빠르다라는 분석이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최근 한 2회 정도의 오름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컸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지역에서의 이제 거래 대금상 낙폭이 더 큰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런 가파른 하락세가 이제 심리적인 충격을 상당히 주고 있기는 해서 만약에 서울의 상급 지역까지 이러한 하락 거래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심리적 영향이 커지면서 이후에 가격 조정 속도가 빨라지거나 낙폭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일단 시장의 이런 수요 움직임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추석 전후까지의 시장 동향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이제 패닉셀 우려가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라던가 경기 침체의 우려라던가 이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하락 거래 실태 같은 것들을 당분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닉셀 우려는 크지 않지만 당분간 시장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창원 지역을 좀 보면 최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아파트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각종 규제가 덜하기 때문인데 주의해야 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창원 지역 시장 조사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올해만 벌써 한 3곳 정도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 검토하는 곳들 포함해서 한 10여 개 단지가 되고 총 가구 수 규모로 보면 17,000가구 정도가 돼서 상당히 이제 시장이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보다는 좀 규제도 덜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새 아파트나 이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거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은데 재건축은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또 기존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제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신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 자체는 재건축에 비해서 덜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수익성은 재건축보다 좀 떨어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에 충실해서 진행하실 수 있지만 투자하실 때는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리모델링도 재건축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합원 분쟁이나 갈등 같은 것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인허가나 심의 제한 같은 상황
점들의 변수도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변수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뭐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거나 금융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리스크는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 전반적인 정비 사업 계획, 앞서 말씀 나눈 이제 뭐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처럼 그런 종합 계획 같은 것들이 있거나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하는 이제 정비 사업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이제 일기 신도시처럼 뭔가 그런 도시 정비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단지들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의 전반적인 속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새 정부 세제 개편안을 좀 볼게요. 1가구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하죠.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세제 개편안의 시행이 조금 일정상 어렵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나올 정도인데 국회 입법 과정이 이제 필요한 소위 구성이나 이런 초기 단계부터 지연이 되면서 처리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된 것이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오래 덜어주기 위해서 연내 시행을 해야 되는 주요 정책들을 이제 원활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국세청이 이 개정안 법안 통과가 지난 8월 20일까지는 돼야지 된다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보니까 사실상 연내 처리가 돼야 되는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개정안 사항들이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내용이 올해 한해서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공제 금액 기준을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좀 높여주기로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시적 2주택이나 뭐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이런 주택수 합산에 넣지 않겠다라는 특례 조치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세법으로 확정이 돼서 원활하게 이제 국세청에서 진행을 하려면 네. 빠르게 이제 국회 의결을 마치고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일정이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 진행 과정에서 이미 좀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더 지연될 경우에는 또 국세청이나 이런 행정 처리를 하는 기관에서 뭐 여러 차례의 대상 선별이라던가 고지라던가 이런 거를 번복해야 되는 행정력 낭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네. 뭐 일부에서는 종부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좀 쓰고 계신 상황이에요. 일단 일정상으로 보면 종부세는 올해 12월 납부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그를 위한 정기 고지가 11월 중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개인들이 본인들의 과세 특례 여부를 신고하는 기한이 9월 16일부터 30일 정도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들을 고려할 때 아직도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혼선이 있더라도 연내 적용이 되려면 네. 12월 납부 그리고 11월 정기 고지 전까지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용 여부 가부에 조금 다들 시선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쟁을 좀 멈추고 이런 사안들을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일까지는 의결이 됐어야지 좀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은 정말 민원이 폭증하는 어떤 혼란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걱정스러운 네,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최악의 상황에서 혹시 이제 이게 지연돼서 납부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게 된다면, 세무사분들에게 좀 여쭤보니 이미 부과가 돼서 납부된 것들을 뭐 환급하거나 번복하는 사례들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혼란도 최악의 경우 우려가 돼서 조금 빠른 진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논의 관문까지는 최소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지면서 지역별 주택연금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 가치 평가에 따라서 이제 받게 되는 주택연금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간의 주택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수령하시게 되는 주택연금 격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일단 자료는 지난 22일에 이제 국회의원 공개 자료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네. 올해 전국에서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의 월 수령액이 평균 160만 7천 원 정도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지역별 평균이 발표가 됐는데 가장 수령액이 많은 곳은 당연히 예상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평균 211만 3천 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시고, 가장 낮은 지역이 이제 전남 쪽에 69만 2천 원 정도의 수령액으로 이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 격차가 한 3.1배 정도 나고 있거든요. 3배가 그래서 넘게 격차가 네, 벌어졌네요. 지역 간 격차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적된 사항은 이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이런 연금 가입자들이 노후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연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좁혀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을지 논의나 걱정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차이를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시스템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른 양극화라던가 혹은 SOC나 인프라 투자 개발의 격차에 따른 이런 주택 가격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져서 네. 이런 주택연금의 수령액 격차에까지 계속 파급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정책의 설정이나 진행 혹은 이제 지역 간의 도시 개발이나 관리 운영을 위한 재정 투입에도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좀 너무 벌어져서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이런 정책적인 차별로까지 이해가 되면 위험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는 어느 정도 격차를 좁히는 대안 같은 것들도 고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역 간의 주택연금 격차를 줄일 방안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찾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